오늘은 검사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박영수. 박영수. 예, 박영수가 주인공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네. 박영수 또는 고검장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박영수 게이트라고 뭐 불러도 뭐 크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수를 찾다 보니까 신의 한수라는 말이 나오고 신의 한수에는 우리은행이 등장합니다. 뭐 이미 뭐 박영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들은 많이 거론이 됐죠, 언론 시장에서. 그런데도 지금까지 검찰이 이 박영수를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이 대장동의 그 박영수 뒤에 붙어 있는 그 검찰의 그 카르텔들이 뿌리채 뽑힐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도 위험하고 한동훈도 위험하고. 박영수는 그 검찰 카르텔에 있어서 어금니 같은 존재. 그렇죠. 박영수 한 개인이 아니죠. 네, 저희가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을 보면서 박영수의 역할이 정말 대장동 게이트에서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걸 새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하고 난 뒤에 박영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윤석열 얘기 어제도 하나 전해드렸죠. 윤석열 검색하면 하나 더 나옵니다. 이 얘기를 막 하다가 자기 그 조카랑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 끊자마자 갑자기 윤석열이랑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 그 서슬퍼런 이렇게 너무 이 김만배가 무리하게 이제 일을 추진하니까 이제 윤석열이 이거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뭐 제 기억에는 아마 이런 취지로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걸로 그 당시 대선 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김만배는 뭐 이것도 하나 못 봐주고 뭐 이러면서 이 얘기가 나온 맥락, 난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워딩, 저런 자신감의 원천은 결국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한 방에 카드를 쥐고 있고 그 카드는 저희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씨를 봐준 것.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부탁을 하고 안 들어주면 화도 내고 그죠? 그런 거죠. 멱살잡이도 하고 뭐 이런 사이라는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김만배를 그냥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사이 정도. 알긴 아는데. 눈인사 한 번 주고받은 사이가 이렇게 대놓고 막 서로 막 싸웁니까? 너무 싸워서 이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냐고. 그것도 상대가 검찰총장인데. 김만배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드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될 때 자기 나름대로 뭔가 청문회도 구성해서 검찰총장 되는 것도 자기가 좀 도와줬고 더군다나 뭐 부친 집까지 눈 아버지 집도 사주고 내가 했는데 막 마일리지 적립을 당신에서 많이 했는데 이것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에 의형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저건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6월 지방선거 직후에 이 남욱 얘기에 따르면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하고 김만배 이렇게 4명이 만나서 의형제를 이제 맺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한테 했던 얘기는 내가 이제 박영수 고검장이 불러서 남 변호사, 남욱 얘기하는 거죠. 남 변호사 일 좀 도와주려고 내가 왔다. 이 2014년 당시만 해도 그 이재명 그 시장한테 남욱 변호사는 완전히 찍혀있던 대장동의 이제 개발 방식을 놓고 지속적으로 공영 개발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재명에 맞서서 그 뭐 성남시 의회에 뭐 로비도 하고 이러면서 굳이 이제 민영 개발을 고집했었던 게 이제 남욱이잖아요. 이재명 시장의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한테 김만배가 남욱의 일을 자기가 도와주러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박영수 고검장이 부탁을 해서 내가 남욱 일을 도와주려고 했다. 박영수의 이름을 거론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을 비롯해서 검찰 내 특수인맥을 다 동원하는 거의 특수부 인맥의 대북격인 박영수 고검장을 내가 좀 잘 안다. 이런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조계에 대한 이제 김만배가 자신의 힘을 정진상 실장한테 과시를 하면서 남욱 너무 미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던진 걸로 보여요. 만약에 이제 남욱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남욱이가 옮겼던 워딩이 사실이라고 한 전제하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왜 여기서 김만배가 박영수 고검장을 거들먹거리면서 정진상 실장한테 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의형제 발언이 나왔던 같은 날 지방선거 직후에 그 이재명 그 당시 이제 그 캠프에서 일을 했던 이제 선거대책본부의 간부 한 명이 후보 매수죄로 구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이재명 그 시장 그 캠프 내에서 상당히 비상이 걸렸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전서부터 이재명 그 시장을 상대로 한 그 이 검찰의 집요한 그 먼지털기식 수사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당선 무효효행을 노리고 지금 현재 또 자기 캠프 내에 떨어진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뭔가 또 법조계에 그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박영수하고 끈이 다 있는 이 김만배를 또 무시도 할 수 없는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의형제 발언이 나왔던 게 아닌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형제 발언이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검찰도 역시 그렇고요. 네.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고 난 직후에 김만배 일당과 그 이재명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형제까지 맺지 않았냐. 그래서 이미 그 이재명이 유동규와 함께 이 대장동 일당의 포획이 됐다. 네. 그런 이제 그 그렇게. 검찰의 논리를 이제 완성시키는데 제일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녹취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당시에 실제로 이들이 그 예상하는 대로 이재명 시장이 이 남욱 일당의 포획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녹취록이 2020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3월 달이잖아요. 네. 그 도원 결의가 있었던 의형제 도원 결의가 있었던 무려 6년 뒤죠. 대장동 그 사업이 이제 그 본궤도에 올라서 이미 개발 이익이 이제 막 실현되고 있던 때죠. 이 당시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도 몰랐고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김만배가 이 대장동 사업을 우리가 뺏어갈지 이재명이도 몰랐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저들의 이제 주장대로 2014년도에 이재명 시장이 결국은 그 김만배, 이 남욱 일당들의 완전히 포획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이 2020년도에 말이 안 되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을 이재명이건 우리 사업을 우리가 뺏어갈지 몰랐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네, 거죠. 그 바로 위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MDM하고 이거를 남 변호사나 시행 사업자들 걸 뺏어서 MDM하고 호반하고 공동 컨소시엄 있으니까 거기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뺏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가 이 가져간 거다. 그런 거죠. 남욱은 사실은 이제 뒤로 좀 빠집니다. 남욱이가 주체가 돼서 남욱이가 전면에 내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결국은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화천대유의 얼굴 마담은 김만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마도 이재명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화천대유에 이제 김만배로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김만배 뒤에 남욱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남욱이가 이렇게 이 사업을 뺏어가는 걸 이재명이도 몰랐을 거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이 김만배는 이재명 그 시장에게는 남욱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갔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 녹취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비유를 들자면 이단 종파에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키워드만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하나의 그 이야기를 새로 짜맞춰요. 네. 그것과 지금 거의 비슷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전혀 보질 않네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칼을 자기네들 안쪽으로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잡아야 될 상태예요. 누군가에게는 이걸 뒤집어 씌워서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검사들을 향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검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김수남 검사입니다. 네. 수원지검장 시절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김만배에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 김만배는 김수남 검사장에게 본인이 그 사업에 깊이 참여해서 내 동생들이 하는 일인데 그 일
봐주고 있고 도와줘야 된다고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수남 검사장이 무슨 말인지 알았다라고 답변을 하고 김수남, 김만배는 매우 친하고 완전 깜이다. 뭐 깜부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 남욱, 이 김만배 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이제 자신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 때 항상 자기의 우군 역할을 했었던 건 성남시 의회였거든요. 저 당시에는 이제 한나라당이 성남시 의회를 아마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이제 이재명 시장에 맞서서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하던 부분들이 이 수원지검에 의해서 수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네는 다 털리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진 것은 성남시 의회가 또 도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자신의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이제 우선적으로 로비를 했었던 게 이제 수원지검장. 대장동 사업의 그 초기에 굉장히 법적인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은 제가 보던 김수남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김수남이 50억 클럽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수남을 찾아가서 그 녹취록에 보게 되면 형 이건 내가 지금 우리 동생들이 하는 사업이고 내가 여기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데 알죠? 그러니까 김수남 수원지검장이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김수남 지검장이 있을 때는 남욱이나 뭐 이런 일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남욱이 구속됐던 것은 김수남 지검장이 이제 여기 임기를 마치고 한참 후인 2015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로비가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김만배 씨가 김수남을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남욱이 이제 설명하는데 그래서 만배 형이 형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김수남을 상대로. 이 김만배급 정도의 로비스트가 되려면 형 동생 해야 되는 검사들하고. 김수남 총장을 지냈었죠.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김수남과 저녁 먹는다는 얘기도 나와요. 2021년 1월 29일 전화통화입니다. 정영학 김만배 간에. 김만배가 나 지금 서울 6시 반에 김수남 총장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는데 회사에서 6시 15분 출발했어. 이렇게 보면은 결국 김수남 총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대단히 고마운 존재. 어떻게 보면 대장동의 대박을 잭팟을 터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초창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자기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은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수남에 대한 뭐 검찰이 수사를 막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본인은 금시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아니라 그러면 아니거든요. 검찰의 특수부 인맥, 그 법조 카르텔, 여기에 박영수가 어금니 같은 존재라고 얘기한다면 뭐 김수남 뭐 어금니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앞니빨 정도 지금 김수남 혼자가 하나가 흔들리는 건 하나만 빼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째 법조 카르텔 전체가 흔들리는. 이 법조 카르텔 주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나마 가장 약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검사가 곽상도예요. 그래서 곽상도만 빼서 버린 거라고 저는 50억 클럽 가운데. 기본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여기는 법조의 엘리트 쪽인데 곽상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곽상도는 계속 뭐 형사, 뭐 약간 공안 검사를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차장 검사 끝으로 옷을 벗었고 박근혜 정권 초기 때 이제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게 법조 내에 그 뭔가 지지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순실 쪽에 추천을 받아서 그 당시 윤석열을 비롯해 가지고 엘리트 검사들 사이에서는 모처럼 듣보잡 곽상도가 민정수석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지휘한다. 기분 나빠.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50억 클럽 가운데서 곽상도가 타깃이 됐던 것은 막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곽상도 입장에서는 좀 서러울 거예요. 곽상도의 아들이 50억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수의 딸도 같이 언급이 됩니다. 곽상도의 아들 그리고 박영수의 딸이 같이 언급이 되는데 곽상도만 지금 구속이 됐죠. 거의 50억 클럽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곽상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이제 박영수는 뭐 딸뿐만 아니고 그 이기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양 대행업자인데 이 이기성을 통해서 대장동에서 빠져나간 돈만 또 100억 원이 또 있어요. 배움자의 돈이.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고 훨씬 많은 돈이 박영수와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빠져나갔는데도 박영수는 지금 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잖아요. 박영수가 흔들리면 이 검찰 조직 전체가 털리는 거예요. 박영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장동 사업을 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이 박영수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박영수라는 것을 김만배가 엄청 화가 나 있어요. 엄청 화가 나 있어요. 계속 욕을 해요.
계속 욕을 하는데 정영학이 세상에 내가 그랬어요. 맨브랄로 이 씨발로마. 이만큼 벌었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이 새끼야. 엄청나게 화냈네요, 김만배 형님이. 이게 누구한테 화를 냈겠습니까? 나무한테 화냈겠죠. 나무이겠죠. 네. 나무기가 뭔가 자기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그 공통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안 내고 좀 뺀질뺀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래도 형님이 감방에 들어가 있는 거 챙겨도 주시고 나무기가 결국 이제 들어가 있었잖아요. 2015년도에 이제 구속돼가지고 물론 나중에 1심, 2심 다 무죄로 풀려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김만배가 그래 그리고 지금도 내가 뒤처리 다 해주고 그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무기의 뒤를 봐줬느냐?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 그러니까 나무기 곽상도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공통 비용. 네. 이제 말하자면 이제 50억 클럽에 포함된 경우 각 50억을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곽상도한테 챙겨줘야 될 50억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 이러는 의미인 거죠. 나무기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무기가 얘기하면서. 내는 거고. 저기도 그 새끼가 내야 저기가 누구냐면 박영수를 얘기합니다. 이때 박영수가 나와요. 네. 저기도 그 새끼가 내야지 박영수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강찬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찬우도 검사예요. 강찬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원지검장을 지냈죠. 2015년 2월서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수원지검장을 지냈거든요. 그러면 요 시기는 이제 화천대유가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결국 사업권을 따내는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는 시기예요. 강찬우도 우리가 고문료 주는 거 지가 내야지. 나무기가 내야지. 안 그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 이 말이 저는 딱 걸려요. 이 얘기는 뭡니까? 곽상도에 대한 50억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곽상도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하는 것을 다시 잘 유지해 준 대가로 50억이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을 유지하는 것은 나무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아니죠. 그거는 공통 비용이에요. 이 사업 전체에 명운이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기 보고 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되고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곽상도에 대한 50억은 나무기가 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무기가 2015년도에 구속돼가지고 1심 무죄, 2심 무죄로 나오거든요. 덮어준 대가. 그렇죠. 그 나무계 비리, 나무계 그 법률 리스크들을 덮어준 대가로 대가는 곽상도를 줘야 되는 건데 그건 나무기가 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죠. 곽상도, 박영수, 강찬우는 남욱 뒤를 봐주던 애들이잖아. 그런 얘기죠. 남욱 지가 내야지 왜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데 고문료도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나 강찬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곽상도의 경우도 나무기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곽상도도 결국은 나무의 이 사법 처리되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예, 이제 그 역할을 한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이 문맥상을 보게 되면. 하나은행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곽상도는 마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아준 대가로 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건 공동의 이기니까. 그럼 공동이기 때문에 공동 부담으로 가는 거고. 공동 부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검찰이 사실은 이제 곽상도를 할 수 없이 50억 이게 50억 클럽을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곽상도를 뿌리가 약한 곽상도를 법에서 기소는 했지만 무죄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뭐 결국에 대과 관계를 좀 엉성하게 구성한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신호위반 해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인사사고가 났는데 신호위반만 잡은 거지. 네. 벌금 2만 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녹취록을 이 검사들이 몰랐다. 좀 모르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이 녹취록을 검사들이 봤다고 얘기한다면 곽상도도 그 새끼가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곽상도는 남욱의 이 법률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간과된 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는데 곽상도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곽상도가 적당히 둘러대는 말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주고 자기네들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증거들, 입증 자료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소홀히 했다. 검찰이 자기 제 식구 감싸기에 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여론의 압력에 밀려서 기소는 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공소 유지가 안 돼서 풀려나도록 굉장히 이제 헐겁게 일부러 엉성하게 이 공소로 제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수법, 이거 윤석열 우리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잘 쓰던 수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기에 곽상도는 틀림없이 이 저 하나은행 이 컨소시엄 이제 구성과 관련된 걸 대가 관계로 이거 몰아가면은요, 이거 공소장 변경 안 하면 틀림없이 그냥 무죄 선고될 겁니다. 그리고 우영의 문제는 조우영이라고 딱 표시를 해놨어요. 조우영은 부산저축은행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 내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영수 고검장 밑에 있는 양재식 변호사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영수 특검 밑에 특검 보로를 하던 사람입니다. 최순실 특검 당시에 특검 보로를 하던 사람이 지금 여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리스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조우영 그렇죠. 사건이었어요. 이 조우영 그 사건 브로커는 일단 2011년도 저축은행 사건 때 일단 한번 덮죠. 근데 덮을 때 윤석열이고. 네. 그런데 이게 그 뒤로도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덮어줬던 이 조우영이 이제 다시 또 위험해진 거죠. 위험해지니까 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이 조우영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1,100억 받아가지고 결국은 대장동에 그 사업 구역 내에 있는 15만 평의 부지를 그 당시에 이제 종중 땅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중들 뭐 해가지고 그 땅들을 이제 매입을 하는 이걸 지주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땅을 매입을 할 때 이걸 땅을 통째로 다 사지는 않아요. 돈이 많지 않으니까 계약금만 주고 일단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땅 주인들한테. 네. 이 계약금을 부산저축은행에 대출 1,100억을 가지고 이게 계약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부산저축은행 1,100억을 대출하는데 이 조우영이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영이가 만약에 비리가 드러나서 사부 처리가 되게 되면 결국 힘들게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땅 주인들로부터 계약을 다 해놔서 지주화 작업. 이 자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우영 사건은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에이스 중에 에이스. 이 대장동 일당의 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제 박영수가 여기에는 전력을 기울인 거예요. 박영수 사단에서 가장 에이스인 양재식을 투입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2011년도에는 이제 박영수가 결국 이제 윤석열을 통해 가지고 덮어준 거죠. 네.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먹고 사건을 덮었는데 이 2013년도 이제 힘들게 다시 이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만들고 거기에 유동규를 매수해가지고 3억 주고 매수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제 이쁘게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조우영 문제가 거론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온 전력을 기울인 거죠. 결국에는 이거를 이 검찰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것 같아요. 파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검찰을 아예 뭐 해체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왜냐하면 박영수를 못 건드릴 정도 같으면, 그죠? 뭐 검찰이 지금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수사권 얘기를 스스로 자초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거는 뭐 검수완박이라고 그래서 뭐 막 자꾸 이제 한동훈 장관은 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스스로가 이렇게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빠지고 네. 그 죄를 이재명에게 오로지 씌울 수 있는 그 시나리오를 엄청 힘들게 짰겠네요. 정말. 짰는데 지금 이제 이게 다 공개되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언론들도 좀 눈치 보고 있는 상태예요. 검찰 본인들이 저지른 지금 대형 사건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 1300페이지에 너무나 많은 검사들과 이 비위 관련자들이 거론이 되는데, 이게 55 클럽만 해도 지금 뭐 한 6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뭐 성남시 의회 관계자들 뭐 이렇게 많은데, 돈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검사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 2009년도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는데도 박영수 형님이 좀 덮이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2012년, 13년도에 다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제 2회전 진입할 때 핵심 로비스트 김만배가 역시 이제 자신의 이제 존재를 부각시킬 때 또 동원했던 것도 박영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회전의 시작, 2회전의 시작에도 역시 박영수가 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정영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은행이 하여튼 신의 한 수라니까요. 신의 한 수라니까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박영수가 이제 고검장 출신이고 이 법조 카르텔들을 쥐락펴락하는 것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놀랍게도 박영수의 또 다른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우리은행을 동원해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모종의 역할을. 화천대유, 김만배 뭐 다 듣보잡 업체고 금융권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저 기자 출신이 그렇죠. 이런 듣보잡 업체의 대표인데 거기를 보고 누가 대출을 함부로 해줍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우리은행이 이 시중은행을 움직이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 5개 대형 은행들이 전부 다 하나은행 콘소시엄의 출자자 혹은 대출 약정서를 통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다른 콘소시엄들이? 시중은행들이 다 몰빵해 있는데 하나은행 콘소시엄으로. 이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대장동 그 일당들이 우리은행을 얘기하면서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출자자는 아니지만 대출 약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굉장히 튼튼하게 보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저 우리은행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이제 그 사업자로 선정되고 난 뒤에 빠져요. 이 바람잡이 역할만 해준 거예요.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1,500억이라는 대출 약정을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굉장히 튼실하게 보여준 거죠. 과연 이 우리은행을 누가 움직였을까? 누가 움직였을까? 그 바로 다음 누가 녹취에 움직였을까? 나오네. 정량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런데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힘들어. 좀 약간 좀 그러겠더라고. 고검장은 누굽니까? 이 고검장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앞에 박영수라는 말이. 사람들은 이제 많이 박영수 하게 되면 검사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박영수는 단순히 검사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2014년 3월 달에 우리금융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달 불과 한 8개월 후에는 통합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바로 2014년 11월 이 시기가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구성하기 시작한 시기죠. 이 시기에 우리은행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고 대장동 일당 스스로가 고검장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우리은행 담당자들을 쉽게 만나기도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하죠. 2014년 11월 28일 날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되기 직전에 나눈 대화에서 우리 고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영수가 단순히 그 검사 출신들 특수부 검사들을 쭈물럭거려가지고 대장동 일당의 법률 리스크만 제거를 해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대장동 일당이 그 콘소시엄 시중은행들 5개 은행들을 전부 다 몰빵으로 데려와가지고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완벽하게 그 경쟁 입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게 또 박영수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사실상 이건 아까 우리 박대웅 기자가 얘기했지만 박영수 게이트라고 얘기해야 돼요. 딱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박영수예요. 이게 우리은행이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고 우리은행에서 박영수 없었으면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A 변호사. 이 사람 없었으면 할 수가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네, 여기 보니까 이게 노컷 뉴스가 작년 12월 달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중요한 녹취록에서 비추면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도를 한 거죠. 네, 대장동 업자들의 증언인데 박영수가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이미 한 거예요. 검찰에다가 대장동 업자들은. 이건 대장동 업자들이 왜 박영수를 공개했겠습니까? 니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니들의 대부인 박영수를 나는 부를 수 있어. 박영수 불러서 조사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어떤 이 1300페이지 녹취록의 전반에 이 박영수는 그냥 단순한 그냥 조역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 사업의 인큐베이터부터 산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후원자까지 모든 걸 다 역할을 했어요. 남욱을 도와주라고 부른 것도 김한배를 부른 것도 박영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심지어 대장동 업자들이 검찰에 가가지고 박영수가 하나은행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데도 관여했다라고 진술까지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털끝 하나 지금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요 노컷뉴스 기사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 기사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당시 이 로펌 소속인 A 변호사가 이 로펌은 법무법인 강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소속 A 변호사, 양재식 변호사죠.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뭐 정황을 확보합니까? 그렇죠. 양재식 변호사는 추후 박 전 특검이 특별 검사로 임명될 당시 최순실 특검이죠. 당시 특검보로 함께 자리를 옮길 정도로 박 전 특검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여기 한 문장 더 쓴다면 당시의 수사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박영수도 그렇죠. 양재식도 그렇죠. 털끝 하나 지금 안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검사들이. 왜? 어금니니까. 어금니가 건드리면 어금니만 빠집니까? 이 국왕 전체가 다 내려앉는 거예요. 검사들 다 망하는 거죠. 검찰 조직.
진정한 신의 한 수. 저의 진정한 신의 한 수는 형이에요. 형. 정영학. 정영학을 추켜 세우는 거죠. 네, 정영학. 남욱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땐 정영학이 아우 절대 안 해요. 아닙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아 우리은행을 일단 1등 공시로 내세울까 하다가 아니야.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야. 보험장을 얘기 안 하고 양 변호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왜냐하면 고검장은 신이에요. 예. 신이 둔 한수가 양대식 변호사인 거기 때문에 신의 한수는 박영수가 될 수가 없어요. 박영수는 신이야 저희들 자, 입장에서는. 오늘 박영수의 별명을 짓죠. 어금니신. 어금신. 어금신으로 그냥. 신이에요. 신이 둔 한수가 양재식 변호사인 것이고. 네. 하나은행 콘소시엄 구성도 했죠.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재수사 받던 조우영이를 건져냈죠. 그래서 사업 전체가 다 붕괴되는 것을 막아줬죠. 신의 한수죠, 양재식 변호사. 그런데 이 양재식 변호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박영수예요. 어금신. 박영수. 어금신 박영수가 만든. 양재식 변호사가 소환을 한번 했더라고요. 네. 재작년 12월인데요. 네. 재작년 12월에 남욱 변호한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다 그랬는데 소식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양재식 변호사는 윤석열 그다음에 박영수와 함께 최순실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감감무소식입니다. 양재식에 대한 얘기는 아직 거의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박영수 게이트, 검찰 게이트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재명 게이트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이 박영수, 이 정치 검사들, 자신들이 다 해먹은, 해먹을 결심, 다 해먹은, 이 대장동 게이트를 이거 이재명 게이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권력까지 거머쥐었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까, 이제.